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1%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268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방향성을 결정할 뉴스들이 금리 방향성을 타진할 미국의 PC 물가지수, 또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수출도 두 자릿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 매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했던 조정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일까요? 월요일 경주마의 기수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부터 분석을 해보기 앞서서 기쁜 소식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박현상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차장이 아니시고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예. 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얼굴이 어색해지네요. 영광을 저 경주마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장도 좋았고요. 예, 네, 그냥 그렇죠. 코리아 증조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박현상 부장님의 승진을 축하해서 때문인지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부장님, 네. 오늘 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물보다는 선물이 들어온 건데 저희 경주마 시간 계속 월요일 팀 보셨으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깔난 분석보다는 선물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외국인 선물의 특성상 지난주가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수, 목 이게 엄청나게 팔았죠. 그런 다음에 금요일 날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난 수요일 같은 1조 5천억인가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내일 또 팔 텐데 라고 장중에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일정 부분 가둬놓고서 황 팀장님께서 3조라 그랬나요? 5조라 그랬나요? 네. 예, 5만 계약. 5만 개. 예, 5조 조금 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5만 계약 허들을 갖춰놓고서 위아래로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그 하단부에 다 썼던 상황.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15,000계약,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급등이 나왔었고요.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등.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오르는 날에는 노조 이슈도 없었고 HBM3 이 이슈도 없었고요. 또 네. 오르는 날은 조용해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회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 이거예요. 좀 상대적으로 오늘 좀 이따 다루긴 할 텐데 거래소가 강했는데 현대차도 강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 중소형 코스닥 쪽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특히 맞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죠.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이게 좀 시장이 바닥을 강하게 좀 찍으려면은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4%대 코스닥 기준으로 한 2에서 2.5% 정도 오르면은 기존의 키를 맞추게 되거든요. 키를 맞추게 되면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내일부터 장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좀 그게 밀린 거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이고 일단 오늘 새로운 우리가 이제 시추 관련해 가지고 네.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핫 이슈죠. 예, 그런 이슈가 좀 나와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만약에 정말로 나쁜 이슈가 나와서 그쪽으로 쏠렸으면 그게 아니고 그러더라도 국내 그 트렌드를 어떻게 앞세울 그런 어떻게 정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박현상 부장님의 이 승진을 축하하는 그 댓글들이 지금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만세 삼창부터 해서 예전부터 부장님 많이 보아 오셨나 봐요. 한국경제 전문가로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맞아요. 부장이라니 감격스럽다는 이런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장에서 그치지 말고 이사, 상무이사, 전무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박 팀장님, 네, 저는 팀장이죠 아직. 분발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가 정말 괜찮게 나왔는데요. 지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큰 빅테크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 빠지고요. 조정을 줬고.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그 외에 뭐 중소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S&P 500의 빅7, M7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그 외에는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PC 발표가 뭐 생각보다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좋은 그래도 어떤 수급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딱 보게 되면은 여러 거래량이 확 붙게 되면서 지수가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뭐 국내 시장 또는 미국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이제 우리가 어떤 해는 어떻게 갔다더라, 뭐 5월 뭐 세린메이가 어떻게 됐다더라 여러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있는 해에서는요 6월 달이 정말 강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6월 달이 가장 강했습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AI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뭐 대선이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 국내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월, 7월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인 만큼 국내 시장도 오늘 뭐 코스피가 큰 상승 보이죠. 물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지만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은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해 통계적으로 봐도 6월장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점. 어느덧 이제 6월장으로 들어왔고 지난달에 우리가 보였던 패턴을 보면 하루 뜨겁게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2, 3일 또 내리 또 조정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네. 되게 지치게 만들었던 5월장의 네.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또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두 분은 상당히 6월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러다가 자칫 또 내일부터 또 조정받고 이러면 또 지칠까 봐 어떻게 보시는지 황 팀장님. 지금 두 분께서 많이 종합을 잘 해주셨는데요. 항상 제가 가장 먼저 했었는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받으니까 이런 당황할 수 있는 점들이 있네요. 부장승진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아까 그 박정원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포트를 봤는데 네. 선거가 있는 해에 6월달 증시가 좋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항상 그해 증시 고점은 6월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다르다, 뭐 그게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좋은 기운 가지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스타트도 지수 기준으로는 좋았습니다. 네, 지수 기준으로는 좋았습니다. 앞서서 파생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 달에 6월 달에는 일단은 동시만기가 있죠. 네. 네, 다른 달과 다르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 아까 5만 계약 잠깐 말씀드렸는데 3월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이제 누적으로 4만 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가면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었었거든요. 항상 네. 계속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4만 계약 넘어가면 4만에서 4만 5천 계약 넘어가면 세게 좀 들어왔었어요. 일단은 사실 올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어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해지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식 개별 선물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목요일마다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목요일이 휴일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만기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조금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 말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특별한 점은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매도였으면 하이닉스를 매수를 들어온다던가 또는 섹터별로 롱과 숏의 그 좀 명암이 확실하게 갈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올매도였거든요. 거의 다양한 업종에서. 근데 지난주 이제 5월 말이 MSCI 리밸런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시적인 수준, 매도였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다시 되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4만 계약을 4만 5천 계약 정도까지 찍었다가 오늘 장중에 15,000 계약 정도 순매수했다가 지금 장 마감하고 보니까 8,000 계약 후반 정도로 지금 순매수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전히 3만 계약대 순매도거든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에서 양쪽에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시기적인 위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시장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하고 뭐 이번 주가 조금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다음 주까지는 흐름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코스닥은 조금 다른 흐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코스피의 수급과도 싸워야 되고 테마와도 싸워야 됩니다. 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따 뭐 얘기할 이제 유전 테마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쫙 쏠리다 보니까
어느 한쪽 섹터가 정말 골고루 우르르 올라가기에 정말 어려운 장세가 되어버린 게 지금 사실 현재의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종목 코스닥만큼은 지수를 보시기보다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긍정적인 뷰를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이 휴장이니까 네. 화 수중에 지금의 흐름상으로 보면 선물도 3반 계약 정도의 순매도 상태니까 매도 상태니까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수 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하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는 짚고 가죠. 왜냐면 오랫동안 조정받았다가 오늘 2%대 어떻게든 급등세를 보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예, 삼성전자가 오늘 진짜로 유의미하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도 올라간 종목들 중에 빠진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등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지금 며칠입니까? 3일 연속 음봉.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상황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난주에 계속 여러 가지 노이즈가 요즘 몇 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상승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HBM을 제외하고서라도 레거시 디램만으로도 이 정도 실적,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올해 3월 달에 딱 올라갔던 시기가 72,000원대에서 바로 올라갔거든요. 네. 바로 지금 가격대예요. 지난주 금요일 가격대죠. 그러면은 과거의 차트를 열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가격대를 찍고 올라올 때는 연속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지수의 바닥과 같이 연동돼서 갔었는데 아마 아까 외국인 선물 수급과 지금 삼성 자체 개인적인 수급과 같이 맞물리면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포트들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싼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 추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전혀 부담스러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았던 이슈들,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밀려나오고 있다, HBM 시장에서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그런 불확실성과 부정적 이슈들이 서서히 해소돼 간다. 예. 지금 뭐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던 것을 뭐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었던 구간이라고 전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매수세가 좀 붙었는데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메인 뉴스, 그러니까 이게 주된 요인인지 모르겠으나 컴퓨텍스에서 뭐 그래도 새로운 루빈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예, 물론 블랙웰이라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플랫폼을 발표한 후에 이제 2026년, 2027년에 루빈이라는 그 플랫폼을 발표하게 되면서 또 다른 또 엄청나게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루빈 같은 경우는 HBM4죠. HBM4가 8개가 좀 들어가겠다. 자,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에 12개가 들어간 탑재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되면서 그 HBM에 대한 약간의 좀 명확한 어떤 가이던스를 좀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일부 예, 지금 국내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텍스 2024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신데 네. 이번에 AI PC라는 그 수요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향후 이제 AMD도 마찬가지고요. 인텔, 퀄컴, 이제 기조연설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AI PC의 수요가 앞으로 다시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그 반도체 기업에 좀 녹아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슈에 관련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약간은 지금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기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를 다 네. 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오늘은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매우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은 비추세 구간이고요. 일단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올라오려면 HBM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게 우리가 SSD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AI PC가 등장하면서 SSD가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그럼 또 DRAM도 같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건데 뭐 낸드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워낙에 다양한 사업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재미없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HBM에서 좀 성장성을 좀 부여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부분 또는 더욱더 그냥 뭐 믿을 만한 주식이 되는 부분이 더 확신이 드는 건 아마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말씀드리면은 네. 정말 개인 취향의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취향 영역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봤을 때 뭐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를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뭐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 그냥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던 가격적인 메리트, 2분,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 이미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지금 나는 뭐 매도하고 간다라기보다는 하반기까지는 한번 패를 까보고 그때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대비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네. 아직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핫 이슈는 아마 이게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해안에 석유 가스가 나왔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은 이제 그 실제 시추가 된 건 아니고요. 탐사 과정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이게 공개가 됐고 이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테마였습니다. 박현선 부장님. 저는 오늘 140억 배럴에선 감이 잘 안 왔는데요. 이거 네. 금액으로 환산하니 삼성전자 시총 5배 규모다. 이러니까는 와 2,000조가 넘는구나. 그렇죠. 이거에서 크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꿈의 숫자들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근데 그 꿈의 숫자들에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서요. 다른 정책 이런 부분 네. 시장에서 왜냐하면 가담 안 거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시장에 뜨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네. 저희는 그 주식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석유 관련주도 상한가 하지만은 그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쳤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 하고요. 그 종목이 상한가를 치니까는 다른 종목들이 파닥파닥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방송 저도 이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리얼로 봤는데 방송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과연 같은 섹터가 움직일까 했는데 움직이는 게 맞아요. 움직임 맞으면은 해볼만 하다는 거고 천연가스가 29년이고 석유가 4년이 사용할 양이고 그리고 장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시추했을 때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공 확률까지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발표는 20%인데 일반적인 성공 확률은 3%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세가 당장 오늘 테마성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까지 계속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죠. 만약 정부에서 이렇게 크게 어떻게 발표 그리고 정책을 냈으면은 이 내용이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정책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종목 셀렉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뭐 대표적으로 그런 석유 산유국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그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코람코 이런 회사가 생긴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제하고요. 말씀하시죠. 예, 일단 뭐 저도 이 뉴스를 좀 보긴 했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사실 뭐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가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제 주가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조금씩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는 조금은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정말 상업성으로 향후 정말 유가에 따른 또는 천연가스 가격에 따른 여러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네. 뉴스를 보게 되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니까 뭐 그냥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예,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 그렇죠. 이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네. 예, 헛소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네옴시티 하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댓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것 같고 네.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테마에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정말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밸류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빅 이벤트가 나온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제 석유 관련 내용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관련 테마 많이 겪어보셨거든요. 네. 뭐 보물섬 테마도 있었고요. 동해안, 서해안, 그다음에 뭐 이런 가스전 테마들 많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식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뭐 이제 중동 가서 유전 개발했다 뭐 그런 테마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뭐 그런 류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가스공사가 그렇게 봤는데. 가스공사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제 관련 기업들도 이제 몇 개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은 뭐 기름회사라던가 뭐 이제 드릴십을 만들 수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다 이제 사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베팅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20%라고는 했지만 뭐 우리가 기존의 과거 것들보다는 더 높은 확률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봐도 여전히 80%는 실패 확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또 이제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뭐 제가 뭐 감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우리가 과거 이런 테마들을 사실 뭐 과거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당장은 뭐 축하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저는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군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선물이 히든 프레젠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히든 프레젠트가 되기를 참 기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한번 들으면 2027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시추 그 구멍을 네. 뚫어서 이제 실제 매장량을 확인하는 그렇죠. 단계가 2027년인 거고 예, 거기서 만약- 2035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또 멀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예. 2026년까지 시추를 통해서 매장량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박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상업성이 있겠네라고 판단되면 이제 2027년부터 상업 생산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의 좀 텀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는 정말 당군 할아버지께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고 석유와 가스 매장이 정말 확인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반대로 2차 전지주엔 이건 악재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으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개별이라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 예, 왜냐하면은 그 매매하는 결이 다릅니다. 일단 캐증 구간에 있는 2차 전지 쪽과 전기차 판매량과 이거와 국내에서 수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아까 자료 보면 석유는 그렇게 4년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랬어요. 오늘 딱 그 가스공사 상한가를 치니까는 뭘부터 매매를 할까 하니까 그때 조선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말았고요. 조선주 처음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뭐 움직였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피팅이 움직였습니다. 피팅 관련주들. 피팅. 피팅? 관 이음새죠. 파이프라인. 네. 시초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은요. 제가 오늘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스공사가 먼저 상한가를 친 이유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중에서 그나마 가장 명분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막상 아무런
그러니까 가스공사 오늘 3조 5천억일 겁니다. 솔직히 3천억짜리 회사도 아니고 3조 5천억짜리 회사 상한가 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테마다라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황 팀장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만약에 테마라고 하더라도 네. 테마는 아니다라고 박 부장님은 보시는 거고. 테마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거기에 엄청난 많은 돈이 몰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주식이 됐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하락할 때라도 뭐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반등들 분봉에서 보면 뭐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아쉬우신 분들이라면 뭐 내가 이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해도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는 분명히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하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들은 저는 충분히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짚어봐야 될 거는 아마 현대차 관련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역대급 판매 실적을 또 내놨습니다. 네. 이게 현대차에 계속 제기되는 게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피크아웃 논란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좀 플러스가 났는데 최근 4일, 3, 4일 동안 좀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낸 다음에 4일 동안 밀린 상황에서 오늘 첫 양봉이 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할 때 처음 올라간 업종이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가 올랐다는 거죠. 업종상에서. 그런데 현대차를 볼 때 크게 여러 가지 우리가 5월 달 이전에 생각했었던 거는 저평가, 퍼가 4배 정도 되는 거. 그 피크아웃 구간보다는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5월 달에 새로운 하나가 추가됐죠. 네. 인도 IPO 추가. 그러면은 주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 IPO에 대한 상장 일정이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입장에는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올랐다 보는 게 맞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피크아웃이다? 솔직히 저희 작년에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코리아 증시에서 2대 미스테리, 자동차 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보긴 봤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면은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승이 신고가를 크게 썼거든요. 거래면서.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주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밀리다가도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자체가 뭐 캐짐 구간이다, 뭐 정체 기간이다 얘기를 해도 뭐 현대차 실적을 보면 미국 판매량 보면 전기차 판매량 42%가 증가를 했거든요.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 증가가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고성장 그렇죠.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최근 뭐 5월 판매량만 보더라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 또 증가했고요. 그리고 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난 같은 기간 동안에 5월의 판매량이 정말 뭐 최근 들어가지고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 순수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많은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 있는 이 무게 중심을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잘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인도 내에서도 사실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2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뭐 정말 좀 좋지 않았던 저평가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뭐 PER이 좀 높아지고 그 시장에서도 이제 34만 원 정도 되는 이 목표가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뭐 도요타나 현대와 같은 어떤 결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PER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구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대차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내연 기관에서 친환경차로 갔고 뭐 하이브리드까지 가고 있고 네.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판매량은 좋지만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에서 올리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사실 전기차에서의 딸리는 영업이익을 메꾸는 것 아니냐. 이제 뭐 실적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는 이런 의구심을 품기에도 너무나 실적은 계속해서 맞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노무라 증권인가요? 이제 거기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기아자동차가 특히나 좀 세게 달렸던, 뭐 현대기아 모두 다 세게 달렸던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도 다 흐름이 좋았었고요. 지금
아직 정확히 확인된 기사는 아니지만 지금 일본 차들이 뭐 리콜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증 사기 네. 의혹에 지금 휘말려 있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밸류업에도 하나의 축을 당당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섹터 및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및 부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신규로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지만 왜 올랐냐라고 따지면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됐었고 그러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황 팀장이 보셨던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조정받고 첫 양봉 때는 어느 정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난 다음에 첫 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괜찮고요. 좀 시기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인도 상장 이슈도 좀 드렸는데 네. 8월 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어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네. 근데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다른 종목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토에버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인베스터 현대 데이. 오토에버. 예. 네. 어쨌든 이번에는 갔다 안 갔다 다를 수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마 자사주 매입 확인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확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한다 그러면 좀 믿어야 되는데 계속 확인을 하는 주가가 그러니까 습성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도 이런 뭐 모멘텀 재료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첫 주 지나간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시기상으로 그때 지나가는 보면은 저희가 이제 6월 달까지 2분기 끝나면 7월부터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월 넘어가는 시기, 요 시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할 때보다는 발표하기 전이 좀 더 강했어요. 기억 한번 해보실 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이네요. 딱 맞았던 그렇죠. 지점. 분할 매수는 6월이고 본격적인 매수는 7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지금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주식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디테일한 거를 수치도 다 외워야 되죠. 당연히 저희 숙명이긴 하고요. 그런데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팩터들을 하나씩 써놓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써놓는 그 굵직한 팩터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주가가 움직이는 하나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주는 솔직히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나쁠 게 별로 없는데 좀 하나 짚자면 다른 코스닥 종목 대비해서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속도 면에서 알 수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 좀 힘들었었던 짜증났었던 그 주가에 화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막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직하게 우리 가야죠. 뚝배기 달구듯이 우직하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 그 네이버가 뭐 여러 이제 일본 라인 이슈도 그렇지만 주가도 참 부침을 겪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참 안 좋은 시기인데 그나마 요거는 하나 호재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뭐 한국 웹툰이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거 아시죠? 그중에 대표 주자인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시장의 상장을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이제 국내 관련주들 관심이 모아질 때가 된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네. 예, 오늘 뭐 국내 관련된 종목들 정말 큰 상승을 또 보였고 일부 또 좀 되돌림 현상을 또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제가 뉴스도 뭐 많이 나오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그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예, 그리고 많은 이제 창작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들은 이 웹툰과 관련된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에 많이 접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활성 이용자 수도 정말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나스닥에 이제 IPO를 하게 되면서 티커가 이제 WBTN입니다. 웹툰의 WBTN. WBTN. 예. 그래서 웹툰의 그 앞에 이니셜만 딱딱 따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발행 규모나 아니면은 뭐 공모가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 시기가 좀 가까워질수록 하나의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아마 많은 수급이 좀 몰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약 하나로 따지면 한 5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많은 어떤 이제 이 공모 가격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이제 그 조달 비용이 이제 자본이 조달이 되면 네. 그 비용으로 이제 또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IP에 관련된 그 확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네이버 웹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제 뭐 창작물들을 네.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좀 무궁무진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왜 나스닥에 상장하냐?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다는 걸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나오는 설명들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소위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공룡들과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취지, 포부를 갖고 있죠. 박 부장님, 네.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그려본 게 사실 네이버 웹툰이 처음인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미국 진출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 조달해서 거기서 현지화시켜서 가는 거. 기존의 라인 망가라든지 기타 피코마라든지 이런 쪽 보시면은 일본에 국한돼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미국은요. 미국 시장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 종이 책으로 보는 그 웹툰이죠. 그 책이죠. 만화책이죠. 코믹스. 그게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 진출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이룰 것 같고요. 우리가 넷플릭스에는 우리 한국 콘텐츠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들이 아직 우리 웹툰을 안 봤거든요.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예.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예. 시장이군요. 보면은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저는요 컨텐츠보다 저는 웹툰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웹툰 매니아. 저 저는 결제까지 다 합니다. 결제까지 해서 5회분까지 다 봅니다. 그만큼 재밌어요. 제가 그 컨텐츠 결제 안 하거든요. 다 봅니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콘텐츠 아니고요. 결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쿠키까지 굽는다. 다음 것까지 다음 야, 미리 아, 미리? 결제하면 네. 미리 볼 수 있는. 5주 것까지 다 보는데 네. 이게 오늘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네이버가 웹툰이 상장을 할 거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SEC라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S-A라 그래서 이게 증권 신고서 제출, 네. 그다음에 로드쇼 상장 이 4단계 거치고 있는데 31일 날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는 증권 신고서 제출한 거예요. 2단계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2단계가 남았는데 네.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말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는 쿠팡이 이 2단계 남은 거 있잖아요. 네.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예. 그러니까는 이르면은 7월 내 상장도 가능한 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웹툰 관련주가 제가 보기엔 세게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웹툰가 떴다 다 밀렸습니다. 물론 장도 좋지 않았지만은 네. 음봉 크게 떴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상장한다 상한가 그 다음에는 주간서 정해졌다 시기 정해졌는데 상한가에서 음봉이 계속 적어지는 그러니까 음봉이 계속 나오는 일단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었는데 오늘 끝까지 강했거든요. 네. 그 자체는 아마도 정말로 이게 한 달 내에 될 것 같다라는 가시성이 보였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본주인 네이버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웹툰 관련주 어떻게 매매하냐 이건데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IP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IP를 납품하는 그 와이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찐수혜예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찐수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쿠키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쿠키는 먹는 쿠키가 아니고 결제할 수 있는 툴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서 약간은 종목별로 약간은 다른 필터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갔을 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본 기준에서 한 60% 올라야지 되는데 시총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 하락 기조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확인하면 차차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는 호실적에서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18배, 20배 정도 된다니까 네이버는 지금 싸게 거래했는데 그건 맞긴 맞습니다. 맞으니까는 원래 싼 주식이요. 뭐가 되냐면 트리거 하나 딱 붙을 때 세게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웹툰 상장할 때 이런 트리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예.
사실 네이버 웹툰의 성공은 네이버한테도 좋지만 K 웹툰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다른 그 준비하고 있는 다른 K 웹툰 업체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죠.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IPO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저변이 넓혀지는 이런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력 수급 계획 11차 네.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걸 오늘 마지막 이슈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어떤 이슈가 들어가 있냐? 네. 원전 신규 원전 계획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SMR. 네. 네. SMR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도 들썩이게 할 만한 재료가 나온 거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까지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탄소 비중, 무탄소 네. 비중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식주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11차 전기보온에 대해서 계속 언제 나오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밀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급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막 들썩이기 시작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냐 봤더니 이제 전기보온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들은 잠깐 반짝하고 다시 좀 내려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일단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원전하고 SMR 그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확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트렌드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원전을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기본도 전기본이지만 이제 6월 말이나 7월에 나올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많이 있죠. 네. 사실 단기 센티는 이 부분에 더 많이 아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진 테마잖아요. 네. 일단 정해진 테마고 사실 이게 그 체코에서 이제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수주가 확정이 되더라도 수주는 좀 한참 또 먼 미래가 되는 부분들이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석유 시치와 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테마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 현재의 주가 흐름과는 사실 좀 괴리가 사실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될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원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뭐 서전 기전이나 뭐 우진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이제 원전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변동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네. 시장에 지금 오늘처럼 이런 테마가 오늘 다른 테마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원전 테마도 충분히 움직였을 법한 섹터인데요. 이 주식들은 아마 6월달 내내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도 매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원전 테마 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공기업들도 사실 많이 들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관련된 뭐 한전기술부터 시작해서 큰 굵직한 공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엮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원전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사실 AI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전 섹터들은 저는 우리가 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원전은 한번 매매의 관점으로도 저는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매매의 관점으로. 네. 이건 박현선 부장에게 먼저. 제가 요즘 시장이 트레이더들의 시장이라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만 매매 쏠림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매매하시는 분이 화장품을 매매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왜요? 물어보니까는 네. 실리콘투가 살아 있어서 매매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황 팀장이 말씀한 추세 추종의 논리랑도 일부 갈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나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수주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2조까지 나왔으니까요. 물론 시기는 좀 뒤에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세를 크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저희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거래대금도 거의 1조 5천억 나왔거든요. 역대급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그만큼의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재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진 같은 다른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즉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했었던 대장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위치고, 근데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가 그냥 테마성으로 위치한 게 아니라 수주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SMR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꺼지는 것보다는요, 저 다음 체코 이슈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튀겠죠. 이걸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신다면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말이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풍력이 좀 쉬고 있어요, 최근에. 태양광도 좀 쉬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부터 퍼스트 올라가지고 강했다가 요 며칠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쉬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더 갈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미국에서 신재생 관련주가 한번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같이 우리가 그 관심 종목에다가 그런 퍼스트 솔라라든지 관련 신재생 ETF를 좀 미리 놔둔다면은 그것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 매매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것도 매매가 오늘 사다 파는 것도 매매지만은 다음 준비하는 것도 매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미국 주식들을 좀 요즘은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국 주식 복세판이다 하고. 그렇죠. 그 틀린 섹터 말은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더 커플링이 돼서 섹터가 움직여요. 그 지수가 움직이진 않는데 섹터가 그렇게 움직여 버리니까는 지지난주 우리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SOFC요. 조용합니다. 블루에너지 안 움직이니까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네요. 예, 그것들을 조금 이게 제가 아까 그 주식을 보실 때 그 한 키 팩터를 보시자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은요, 미국 주식 섹터 흐름입니다. 일단 지금은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 팀장님, 네. 미국 대선 앞두고 사실 또 보조금과 관련돼서 이 이슈는 또 언제든지 태양광, 풍력, 뭐 SMR까지 다 묶어서 맞습니다. 네, 그럼 제2, 제3의 퍼스트 솔라가 또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박 부장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뭐 11자 전기본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지금의 전기 또는 전력 관련해서는 벌써 데이터 센터부터 글로벌적으로 이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있었던 그런 섹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나 뭐 전력기기나 뭐 구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서 먼저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게 이제 국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 있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은 뭐 썬런이나 아니면 뭐 솔라엣지나 다른 그 중소형 태양광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10%씩 상승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떠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그래도 이러한 전력기기나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커플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앞서서 이제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체크를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저희가 6월의 첫 거래일, 이제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5월장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6월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애티튜드, 제가 영어가 나왔네요. 네. 자세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참 답답했던 5월을 이제 걷어내고 6월에 새 출발하고 싶어요. 지금 6월달 뭐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5월달의 지수는 사실 재미는 없었죠. 4월달에도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종목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5월까지 보면 16개 정도 섹터에서 한 13개 정도 섹터들은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대장주들은 올해 사실 100%, 200% 간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매매를 못 하시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안 좋은 섹터들이나 좀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 아마 물타기 하는 그런 흐름들을 아마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공매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가는 네.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한 호재가 터져야 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윗골을 좀 세게 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는 바닥에서 사실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사면 마음은 편하죠. 근데 그 주식들이 반등할 확률이나 반등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하락을 다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살 사람이 있어야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주가에.
그런 주식들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기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선 부장님. 일단 국내 주식이 4월달, 5월달 미국 놀이였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굉장히 시세가 안 좋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는 23년도 11월, 12월 달에 코스피가 저점 대비 17% 급등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11월, 12월은 글로벌 증시 중 1위 수익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러더라도 국내 증시는요 짜릿할 때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주식을 가장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럴 때 좀 더 잘 보고 내가 저 실적 대비해서 빠진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하루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6월 FOMC도 네. 있고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또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뭐 WWDC가 또 있죠. 2월 10일 날부터. 그렇죠. 애플 개발자 회의가 또 예. 많은 부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죠. 예, 뭐 지금은 뭐 컴퓨텍스라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뭐 여러 이제 PC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이제 기조 연설을 하고 있고 뭐 많은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애플의 WWDC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나오게 되면 정말 역대급 AI 업데이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부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물론 너무나 큰 관심 속에 또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뭐 시장에 또 실망할 수 있겠지만요. 6월 달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 통계 자료나 뭐 과거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기간도 있고 여러 어떤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는 이번 6월 달은 그래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나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 해 중간 지점 이제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5월에 세린메이를 마무리 짓고 반등을 모색하는 6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의 경주는 1등이 목표죠. 그런데 우리의 투자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내일장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